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버스 페이스 HPLC의 그레이디언트 일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아이소크레틱 얘기를 썼죠.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이동상의 조성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동상의 조성이 같기 때문에 컬럼 안을 이동하는 물질의 속도도 항상 어떻다고요?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고요. 물론 물질마다 이제 컬럼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밴드가 넓어지는 확산이 일어납니다. 밴드 브로드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앞에 가는 것과 뒤에 가는 것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등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보통 억지로라도 뭐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등용매 용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있죠. 그레디언트 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도 9배 용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상의 조성이 일정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페이스 HPLC니까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상에 들어있는 유기용매의 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만큼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일루션 같은 경우는 보통 A 솔루션, B 솔루션을 그렇게 보통 이제 편의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aqueous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을 베이스로 한 물에다가 뭐 버퍼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애디티브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을 말하고요. 비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용매를 말하는 거죠. 올게닉 솔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일루션이 아이소크레틱과 이제 어떤 식으로 원리가 서로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컬럼이 있고요. 자, 지금 이동상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분석 대상 물질들, 혼합물이 이제 그 컬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용매를 이동상과 함께 떠나 보내고, 그 다음에 물질들은 먼저 고정상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먼저 턱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K 값으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B 솔루션, %B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유기용매 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쭉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일루션 스트렝스가 커지는 거죠.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가 커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씩 이제 일루션 스트렝스가 커짐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들의 고유의 이제 물질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하나둘씩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은 컬럼 안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가속 운동이라는 얘기죠. 아이소크레틱은 등속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가속 운동을 합니다. 물론 가속 운동이 등가속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속도는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정도가 일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K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이 일정하고 고정상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면은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하나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보통 이제 그 용질의 몰수, 그죠? 용질의 몰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몰 오브 솔루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죠.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고요. 똑같이 용질의 몰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모바일 페이스에서의 몰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컬럼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소크레틱에서는 이동상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동상의 조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들마다 어떻게 똑같은 K 값을 갖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마다 K 값이 일정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K 값이 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이드로포빅한 것들, 그죠? 하이드로포빅하니까 보통 리버스 페이스는 이제 C18 칼럼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고정상 자체가 논폴라 하이드로포빅하니까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리텐션이 많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하이드로포빅한 몰리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몰리큘들이 보통 이제 K 값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바이오몰리큘, 그죠? 라지 바이오몰리큘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폴라한 것들은 어때요? K 값이 굉장히 작겠죠. 왜냐하면 모바일 페이스에 훨씬 더 많이 분배가 될 것이고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서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K 값이 작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스몰 폴라 몰리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또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T0분의 TR-T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뭐 근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뭐 TR과 같다, 그죠? 리텐션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K 값은 뭐에 반비례합니까? 그 물질의 그 성분의 속도와, 그죠? 컬럼을 지나가는 속도와 반비례하고요. 다시 말해서 K 값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각각의 물질마다 지금 V가 일정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고 폴라한 분자일수록 그만큼 K 값이 작으니까 컬럼을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죠? 빠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동상에 들어있는 용매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일루전 스트렝스가 증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진다고 그랬죠. K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모바일 페이스로 분배되는 정도가 점점 커지니까 K 값이 작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소크레틱은 K 값이 일정한 반면에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K 값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K 값이 작아지는데요. 물질의 종류마다 작아지는 정도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K 값이 큰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거죠. 여기 이제 하이드로포빅. 그 다음에 이제 스몰 폴라 몰리큘, 그죠? 스몰 폴라 몰리큘. 이거 원래 그러면 스몰 폴라한 것들은 K 값 자체가 처음부터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작은데, 작아도 어떻게 돼요? 폴라한 것들은 유기음의 농도가 점점 증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K 값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K 값이 작더라도 그 정도가 그렇게 이것만큼 훅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원래 폴라에서요 사실 리텐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상이 물로 밀건 혹은 유기오미를 밀건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떨어지는 정도가 이것만큼 크지가 않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몰 폴라 몰리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같은 그런 바이오몰리큘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경우는 K 값이 아무래도 하이드로포빅한 것들보다는 좀 작지만 스몰 폴라 몰리큘보다는 아무래도 좀 클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K 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가장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를 또 스몰 폴라 몰리큘보다 더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더 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이제 뭐 라지, 바이오몰리큘, 단백질 펩타이드죠.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하거나 스몰 폴라 몰리큘들보다 어때요? 분자량이 훨씬 큽니다. 크고요. 그 다음에 주로 뭘로 돼 있죠? 아미노산으로 쭉, 그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각각의 아미노산은 그 종류에 따라서 사이드 체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드 체인은 뭐 하이드로필릭 하거나 어떤 사이드 체인은 뭐 차지를 띠고 있거나 어떤 사이드 체인은 하이드로포빅한, 그죠? 논폴라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음의 조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논폴라한 사이드 체인에 의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그죠? 감소하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C18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와의 어떤 그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이제 감소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동상에 지금 어떻게 되면 전체적으로 폴라리티가 감소하는 거죠. 유기음의 농도가 증가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용매 폴라리티가 증가를 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 사이에 극성결합이 어떻게 되죠? 극성결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자 사이에 극성결합이 증가하나요? 라지 바이오 몰리큘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상에 들어있는 물 같은, 그죠? 극성 분자들 사이에 다이폴라 인터랙션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동상에 들어있는 극성 분자들 사이에 다이폴라 인터랙션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드로포빅한 것들보다는 K 값이 줄어드는 정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되고요. 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단백질 같은 라지 바이오 몰리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건 하이드로포빅한 몰리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가장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들, 가속도의 변화가, 가속도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 것들, 가속도가 가장 적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스몰 폴라 몰리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속도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속도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몰 폴라 몰리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작아요. 하지만은 처음부터 컬럼을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정상과 어떤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처음부터 이니셜 벨로시티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통과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하고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가속도가 큰 게 이제 가장 큰 게 단백질 같은 펩타이드 같은 이런 바이오 몰리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몰리큘,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가장 작은 것들이 스몰 폴라 몰리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소크레틱과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우리가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에는요, 등속으로 컬럼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리텐션이 짧은 것들, 컬럼을 통과하는 속도가 빠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피크가 상대적으로 폭이 좁고요, 높이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텐션이 큰 것들은 어때요? 뒤쪽으로 쭉 빠지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밴드가 넓어지는 밴드 브로드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의 크로마토그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뭐예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들 중에 폴라리티 차이가 많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폴라한 것들은 앞쪽에서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논폴라한 것들은 뒤쪽에서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라는 건 뭐예요? 피크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을수록 그만큼 센시티비티가 큰 거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디텍션을 할 때도 훨씬 더 민감하게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 적분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쫙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힘들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소크레틱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폴라한 것들이 굉장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센시티비티, 피크의 센시티비티가 감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레디언트는 어때요? 피크들이 나오더라도 앞에 나오는 피크가 됐건 혹은 뒤에 나오는 피크가 됐건 그렇게 피크의 폭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루션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컬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피크로서 나타날 수 있는 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뒤에 끌리는 이제 피크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일루션 스트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그죠? 이 앞부분에 있는 이동상과 뒷부분에 있는 이동상의 유경매 비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지금 가속이 좀 덜 되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유경매가 농도가 크니까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일루션에서는 피크의 브로드닝이 그렇게 아이소크레틱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처음에 인젝션 볼륨이 넓어지더라고요. 인젝션 볼륨이 넓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피크의 폭이 넓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더라도 컬럼을 지나가면서 점점 픽이 모이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레디언트 일루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도가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동상의 그 용매 조성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를 하니까요. 그만큼 피크가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그런 피크들을 주로 이제 얻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리도라든지 감도도 이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 차에 의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서로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분리를 좀 더 용이하게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가 그만큼 폭이 좁고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감도, 디텍션 혹은 센시티비티가 증가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샘플. 그 컴플렉스 샘플이라는 거는 대단히 폴라한 성분도 있을 수가 있고 대단히 논폴라한 성분들도 한 혼합물 안에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일루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폭넓은 폴라리티를 가진 그런 혼합물도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루션 스트렝스가 점점 증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석 시간, 런타임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에는 논폴라한 물질들이 컬럼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반면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를 하니까요. 용매 농도가 높아지면서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를 하니까 컬럼 안에 붙어있던 굉장히 논폴라한 것들도 빨리빨리 컬럼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 시간이 감소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컬럼의 성능 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컬러만 만약에 논폴라한 것들이 이제 붙어 있다. 그래서 컬러만 안 빠져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컬럼의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런 경우는 분석이 끝날 때마다 다 모든 것들을 씻어서 밖으로 내보내 주니까 그만큼 컬럼 성능 저하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컬럼 세척 효과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컬럼을 세척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시죠? 보통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에 이동상의 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물로 한번 밀어가지고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경미를 밀어가지고 이제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레디언트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로 밀다가 그 다음에 점점 메탄올이나 혹은 아세토나이트릴 같은 일루션 스트렝스가 큰 그런 용매의 조성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닦으시면은,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 다양한 용질들을, 다양한 분석 대상 물질들을 밖으로 다 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시험법을 개발을 할 때 최초에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폴라리티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아니면은 각각의 물질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분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아이소크레틱으로 할지 혹은 그레디언트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아이소크레틱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레디언트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혼합물이냐, 어떤 샘플이냐, 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소크레틱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레디언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법을 개발할 때 일단 한번 쭉 그레디언트를 올려서 나오는 피크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아이소크레틱으로 할지 혹은 그레디언트로 분석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올갱이 솔벤트의 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동상에 들어있는 솔트가 녹아 있다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B 솔루션의 퍼센트 B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유기용매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A 솔루션에 들어있던 염이 잘못하면 이제 침전이, 그죠?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컬럼 안정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지금 이니셜 퍼센트 B라고 그러죠. 좀 유기오메 농도가 낮다가 런타임 말미에 되면은 이제 유기오메 농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샘플을 그 다음에도 또 인젝션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바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컬럼 안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유기오메 농도가 높은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안에는 유기오메를 밖으로 다 내보내고 유기오메 농도를 낮게 만든 다음에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젝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컬럼 안정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소크리틱 같은 경우는 한번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인젝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시험법을 만들어서요,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법을 만들어서 이제 뭐 다른 실험실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다가 이제 시험법 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HPLC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시험법을 이전해 줘야 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HPLC 시스템이 서로 달라요. 아니면은 같은 제조사의 HPLC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버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서로 시스템 볼륨이라는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HPLC 시스템 간에 뭐 에질런트냐 워터스냐, 같은 에질런트라도 뭐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시스템 볼륨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시스템 볼륨이라는 건 뭐냐면은 컬럼이 차지하는 볼륨, 그죠? 우리가 분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그 볼륨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시스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시스템 볼륨이 뭐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작은 것도 있죠. 이상적인 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시스템 볼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시스템 볼륨을 지나가는 시간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 볼륨은 보통 생략을 한다고 그랬죠.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볼륨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제조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튜빙을 웬만하면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튜빙의 내경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시스템 볼륨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 볼륨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메소드를 하더라도, 그죠? 크로마토그램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소크리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스템 볼륨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의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레디언트는 어때요?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아이소크리틱에 비해서 베이스라인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아이소크리틱은 이동상의 조성이 항상 일정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펌프가 좋고 뭐 온도가 똑같이 맞춰준다고 하면은 베이스라인이 그렇게 흔들릴 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반면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매 조성, 용매 농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압력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광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용매에 따라서 흡광의 정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UV 컷오프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UV 컷오프가 가장 낮은 용매는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게닉 솔벤트 같은 경우는 물보다는 UV 컷오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유기용매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베이스라인이 이제 흡광이 점점 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자체도 불안정하고 또 노이즈도 아이소크리틱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상이 오염이 됐을 때 거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이소크리틱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상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더라도요, 이동상이 컬럼을 통과하는 게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컬럼 전체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흡광에 이렇게 영향을 안 줘요. 흡광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그냥 플랫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흡광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쭉 퍼져가지고 나오는 반면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일루션 스트렝스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동상에 들어있는 어떤 하이드로포빅한 논폴라한 어떤 오염 물질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컬럼 안에서 이렇게 쭉 서로 자기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일루션 스트렝스가 증가하면은 갑자기 확 나오면서 피크를 확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용매의 오염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픽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